지금부터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먹지도 입지도 이동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취방 월세조차 내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18년을 모아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는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집을 장만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20년 가까이 굶어도 안 된다니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집만 있으면 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집을 살 수 없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집이 있어도 부자가 못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계를 1990년대 중반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성실하게 저축만 하면 길어야 5년 안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가능했죠. 신혼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 맞벌이로 3년에서 4년 정도 아껴 살면 신혼집 마련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였어요.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진짜 경험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사람이라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점점 더 저 멀리 달아나고만 있죠. 10년을 모아봤자 전세금조차 채우기 벅차고 20년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외칩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 말이죠. 예전 한국 사회에서 주택은 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추억을 쌓는 곳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집을 사는 건 인생의 목표 중 하나였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욕심을 부려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폭등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강력한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택을 매입하면 반드시 가치가 상승한다. 이 믿음이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주택은 더 이상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금융자산, 다시 말해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된 겁니다. 한 채로 만족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두 채, 세 채, 심지어 수십 채를 모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주택 소유는 특정 세대와 계층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PII라는 개념인데요.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연간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의미해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버는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을 때 집 한 채를 사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한국의 PIR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PIR은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였어요. 즉 3년에서 5년만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2010년대에는 이 수치가 7배에서 11배로 뛰었고 오늘날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PIR이 무려 17배에서 20배까지 치솟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려면 17년에서 20년 동안 소득 전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람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교통비도 내야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합니다. 돈을 안 쓰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집은 구조적으로 손에 닿지 않는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공급은 왜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 핵심에는 용도지역제라는 제도가 자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땅이 어디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가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높이, 밀도가 전부 정해져 있죠.
물론 이 제도는 도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에요. 도시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급증하는데 주거지역 확대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는 속도가 매우 더디니까요. 그 사이에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일자리도 대도시로 몰리지만 땅은 그대로니까 공급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건설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고급 주택을 지을수록 수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소형 주택이나 서민용 주택보다는 대형, 평형, 고가 브랜드 아파트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적정 가격의 주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의 임대시장은 대부분 개인 집주인들이 운영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나 건물주 아저씨처럼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를 알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법인, 신탁회사, 대형 임대사업자, 다주택 전문 투자자,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그룹 등이 한국 임대시장에 대거 진입했습니다. 이들에게 주택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투자 포트폴리오예요. 세입자의 삶이나 주거 안정성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자금력에서 이미 경쟁이 되지 않으니까요. 개인이 대출받아서 집 한 채 사는 동안 대형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채를 매입합니다. 이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주택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한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즉 RIR은 전국 평균이 약 16%에서 18%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도권은 이보다 훨씬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33%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죠. 전문가들은 소득의 30% 이내로 임대료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집을 구매하는 것도 어렵고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 부담도 계속 무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을 뿐이죠. 첫 번째로 토지 보유세나 토지 가치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온 이슈예요. 토지 자체를 보유하는 것에 더 큰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두 번째는 용도지역제를 개편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에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은 분양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해요. 세 번째는 다주택자 정책의 변화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했다가 일부 재조정하는 등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반응도 민감하게 요동치고 있어요. 다만 큰 흐름만 보면 투기성 수요를 줄이자는 방향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최근에는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흔히들 비싼 커피를 끊으세요, 절약이 부족해요 같은 조언을 하곤 하는데 이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어요. 주택은 투자와 투기 수요에 빨려 들어가고 공급은 제도적인 이유로 막혀 있고 임대료는 불안정하게 오르고 정책은 각종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구조적인 문제죠.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라고 칩시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던 걸 끊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이네요. 대단한 금액 같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그 10년 동안 집값은 또 얼마나 오를까요? 개인의 절약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한국의 집값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른 게 아닙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 규제의 경직성, 투자 수요의 확대, 공급의 지연, 정책의 충돌, 이 모든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오늘날의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게 된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집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거주 공간에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을 가진다면 부자가 된다는 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집을 산다는 것이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수단이기도 했고,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어려워진 조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집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이 약 6억 1천만 원이었고, 그중 주택이나 토지 등 비금융 자산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는 자산이 많다는 것과 부자라서 여유롭게 산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산이 많아도 부채가 많거나 생활비와 유지비가 부담스러우면 부자로 느껴지기 어렵죠. 서울에서 30대 가구주들의 주택 소유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30대 서울 가구주 중 주택을 보유한 비율이 약 24%에서 27% 정도로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한편 상위 10%의 가구가 보유한 자산과 하위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중입니다. 상위 10%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하위 계층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집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부자 상황에 진입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집을 언제 샀는지, 대출이 얼마인지, 주택 이외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 구조적 조건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집이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가 성립할까요? 첫째, 대출 부담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금리도 높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큽니다. 즉,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만큼 이자나 대출 원금이 올라가면 실제 순자산 증가폭은 제한되는 겁니다. 둘째, 유동성이 낮습니다. 집은 자산이긴 하지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워요. 투자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당장 생활비나 긴급 지출용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라서 유연하게 산다는 정도는 아니죠. 셋째, 채무와 부담이 많습니다. 유지비,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 집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있어요. 특히 주택 규모나 브랜드가 크면 클수록 유지 비용도 올라가서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자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산 구조의 편중입니다. 한국에서는 가구 자산 중 주택 등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는 집값이 오르면 좋아지지만 주택 외에 다른 형태의 자산이 없다면 위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결국 집 하나가 자산의 대부분이라면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상위 1% 부동산 보유액은 최근 약 29억 원에서 31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어요. 반대로 중간 가구나 하위 가구의 자산 증가 속도는 더딥니다. 결국 부자 계층만 더 자산을 늘리고 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일반 가구가 부자 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요. 집을 갖지 않은 30대 서울 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집이 있어야 부자라는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주거 형태는 자가 소유가 아니라 평생 임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어요.
모두 주거 문제와 연결돼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평생 월세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독립을 포기하고 신혼부부들은 전세금 마련에 허덕이고 중년들은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게 집 때문입니다. 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요구해야만 가능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 집을 가진다면 부자가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는 것이 여전히 자산 형성의 한 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집이 대출 없이 마련됐는지, 기타 자산은 어떤지, 유지비나 세금 등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지 등 복합적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부자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간신히 사도 대출이나 유동성 부족, 비용 부담 때문에 정작 삶이 더 여유롭거나 부자답게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바로 집을 가졌어도 부자가 아니다라는 현실이고요.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명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